삼국사기와 이제 삼국유사 지금 계속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제일 큰 차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유교적이냐 불교적이냐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관찬사서냐 사찬사서냐 그다음에 이제 삼국사기는 역사책이라고 한다면 삼국유사는 역사책 플러스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카이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족 문화의 아카이브다. 그다음에 삼국사기가 정치사 내지는 제도사라고 한다면 삼국유사는 문화사 내지는 사상사 하고 있었고 삼국사기는 고구려백제 신라밖에 없어요. 큰 차이예요. 우리 고대사에서는 고구려백제 신라도 중요하지만 그 고구려 북쪽에 있었던 부여도 중요하고 남쪽에 있었던 가야가 다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보다도 더 앞에 있었던 시대가 뭐예요? 고조선. 다 중요해요. 이거를 삼국유사에는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삼국유사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는 기원전 57년,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백제는 기원전 18년이니까 지금부터 뭐예요? 2000년 좀 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역사는 그러면 삼국사기만 있으면 우리나라 역사는 얼마예요? 2000년이에요. 삼국유사가 있기 때문에 기원전 2333 해서 우리가 4300 몇 년, 5000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삼국유사가 삼국사기보다 두 배 이상이에요. 2배 이상.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제 그 삼국사기는 우리의 영역을 한반도로 국한시키는 데 반해서 삼국유사는 고조선 발해까지 했기 때문에 만주 지역까지 하고 또 하나는 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국유사 바다 이 얘기를 하려는 이유가 여태까지는 주목을 안 했어요. 어느 연구자도 저도 그랬고 삼국유사 의외로 바다에 대한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게 삼국유사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야말로 지금 바다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도 바다가 중요한 시대예요. 저기 어땠어요? 서양사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그리스 로마 이거 어느 바다에 있어요? 지중해 바다에. 지중해 시대, 지중해. 그러다가 이게 이제 헤게모니가 프랑스, 영국 일로 넘어가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대서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서양의 항해 시대가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이 저거 하면서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태평양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바다를 가지고 이동하고 있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던 시대에서 대서양으로 또 어디로? 태평양으로. 요즘 어디까지 가요? 이제 인도양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바다에 대해서 주목한 분이 또 바로 이런 스님이에요.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에 없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연호랑 세원녀, 만파식적 이게 다 바다 아니에요. 문무왕.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고려가 어떻게 했죠? 정부를 강화도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걸 강도라고 합니다. 강도에서 40년 동안 버텼어요. 결국은 이제 항복을 했어요. 항복했지만 처음부터 몽고에게 쉽게 넘어갔으면 식민지가 됐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버티는 걸 보면서 몽고도 이거는 그냥 지배해서는 어렵겠다 해서 간접 지배졌지. 그 뭐라 그러죠? 부마국이 된 거예요. 부마국이. 그러니까 임금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몽고에서 총독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총독이 갔어요. 정동행성 그래가지고 총독이 안 간 나라가 세 나라라고 그랬죠. 어디라고 그랬죠? 일본. 여기도 바다 때문에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하고 또 어디? 베트남. 세 나라가 독종이에요. 근데 독종이기도 하지만 일본은 특히 뭐예요? 바다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도 사실은 바다. 사실 베트남도 그 바다가 살려준 거예요. 이 몽고나 청나라 이런 북방민족은 말 달리면서 이 기마전은 잘해요. 근데 육군만 있지 뭐가 없어요. 해군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천하의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인 몽골군이 그걸 못 들어갔잖아요. 싸웠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항복은 했죠. 근데 선별초가
반대하고 또 그 다음에 간 데가 진도예요. 거기서도 또 싸우고 이제 제주도 갔다가 또 선별처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오키나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몽고군이 바다에 대해서는 약했죠. 그러니까 바다가 이제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스님 바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까지도 했지만 그 바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란 말이에요. 이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 나중에 또 이제 시간이 그래서 내가 삼국유사와 바다라는 주제가 있죠. 그때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유사에는 흥법 탑상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흥법은 삼국시에 고구려백제 신라에 불교가 들어와서 전래되고 수용되고 공인되는 과정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이 당시는 어찌됐건 외래 종교잖아요. 그죠? 밖에서 들어온 거니까 토착, 원래 있었던 그 종교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기존에 있었던 재래신앙과 어떻게 돼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 충돌되면서 이제 수용되기 시작하죠. 전례는 전해주는 쪽의 입장이에요. 수용은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걸 100% 받아들이지 않아요. 선택적 수용을 하죠. 선택 수용. 또는 충돌한다면 어떻게? 같이 이제 절충 내지는 타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융화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잘 남아있는 게 흥법행입니다. 말 그대로 흥법은 불법을 진행시키는 이야기. 구체적이라면 외래 신앙이 불교가 들어와서 충돌하고 절충하고 그다음에 타협하고 그래서 융화해가는. 그리고 공의는 또 뭐예요? 법제적으로. 중요한 건 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신도가 많이 늘었다 이거 갖고는 안 되죠. 이 당시에는 국가에서 이거 믿어도 좋다. 이게 굉장히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연구를 보면 그냥 들어오면 다 믿고 금방 뭐 공인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삼국유사에는 분명히 이게 구분돼서 나타납니다. 구분돼서. 탑상은 말 그대로 불탑과 불상인데 여기는 이제 불탑과 불상뿐만 아니라 사찰, 그다음에 동종. 그래서 이제 그 불교 문화재, 불교 예배 대상에 대한 겁니다. 그 절들이 어떻게 지어졌고 그 절들과 관련된 연기 설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여기 이제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스님이 직접 가서 보고 지금 상태는 이런데 이게 뭐가 문제다. 뭐 황영사 같은 경우는 이 불탑을 다시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건 분명히 이거는 뭐예요? 이런 스님이 직접 갔다는 얘기죠. 직접 갔다. 다음 의회편은 이제 고승대덕들의 불교에 대한 수행, 그다음 포교. 불교는 이제 상구보리, 자기가 이제 뭔가 깨닫는 성불도 중요하지만 하화중생,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 의회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광 스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제 자장률사에 대한 얘기, 원효 대사, 의상 대사, 진표, 다 들어보신 스님들인데 그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는 그 얘기들이 사실은 원천이 어디에 원천 소스가 바로 삼국유사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그걸 보시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런 건데 그 원래 원천 소스 문화원형 컨텐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번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신주편은 그거죠. 밀교에 대한 거예요. 밀교는 이제 그 의례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의례, 밀교에 대한 이야기. 네, 감통편은 이 감동스러운 아주 신비한 불교 체험에 대한 거. 지난번에 선도성모 수의불사조
얘기했죠. 아주 중요한 자료예요. 이게 우리나라 절에 가면 어디든지 있는 산신가, 이게 왜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중요한 자료. 근데 이게 사실 좀 신비스럽죠. 왜? 꿈속에서 나타나겠는데 진짜 가니까 뭐가 이제 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좀 그렇죠. 긴가민가하단 말이에요. 신비스럽죠. 이제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못 믿는 거고 그런 거예요. 가상세계, 가상세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들었다 이거예요. 왜? 이 비구니 지혜가 원래 불사를 하려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이야, 그건. 꿈을 꾼 것까지도 사실이야. 근데 꿈에서 이제 나타난 거는 가상세계죠. 그죠? 근데 현실에 돌아와서 갔더니 진짜 금이 있었어. 이건 뭐야? 현실이잖아요. 현실과 가상을 왔다 갔다 해.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요즘? 이걸 메타버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실 체험이 있고 가상 체험이 있어. 가상은 VR이야, VR. 예? VR. 근데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세계를 XR인데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예요. 이 삼국유사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조신조예요. 조신조. 조신조는 먼저 조신이라는 장사가 있었는데, 장사는 뭐냐면 스님이 아니라 절에서 그 절의 농장을 관리해주는 사람인데, 관리인이죠. 절에 있는 수원승도라고 할 수 있어요. 수원승도. 근데 그 지역의 태수 딸이 이뻐. 그래서 태수 딸하고 어떻게 좀 뭐 안 될까? 뭐 이렇게 혼자 상사병 걸렸는데 꿈속에서 딱 김은혜 딸이 나타나더니 평소에 내가 당신을 연모했다고.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그러는데 잘 살다가 애들이 하나씩 죽고 가난하고 찢어지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국 둘이 자, 우리가 서로 행복하려고 그랬는데 서로 불행하게 애들도 죽고 우리도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같이 있어봤자 저거 하니까 헤어집시다 해서 헤어져요. 그러다가 딱 깹니다. 그러면서 꿈이었구나. 이거 보잘것없다. 쓸데없는 일장춘몽이로다. 이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소설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게? 이광수예요. 이광수의 꿈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원천 소스가 뭐예요? 이 조신조예요. 이거 가지고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는 2번이나 나왔어요. 이게 유명한 건데,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어디 있냐? 삼국유사에 있는 거예요. 꿈을 왔다 갔다, 꿈속에서. 이 꿈 얘기가 많아요. 현실과 가상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삼국유사는 앞으로 메타버스 할 게 무궁무진하다. 그 다음에 이제 피음편. 피음편은 주로 그런 거예요. 스님이나 관료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 현실 세계,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서 저 산속에 어디 들어가서 피해서 은둔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도가적이에요. 도가적. 도교에서는 이 현실보다는 무의자연, 그래가지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냥 풀뿌리, 고사리, 쑥 이런 거 캐먹고 그냥 은인자증하면서 그래가지고 신선이 되는 우화등산하는, 이게 이제 도가의 삶인데, 도가적인 삶. 근데 이게 사실 내가 그랬죠. 이 고위직 관료나 아주 승려가 나이 들어서는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떨치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산나물 캐먹으면서 유유자적하게 해서 신선이 되고자 하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한 얘기에 유불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교 관료나 불교 승려가 나중에 뭐가 될래? 도인같이 되는 거예요. 도인같이. 도인같이.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도교가 부딪힌 것 같지만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를 생각하니까 숭유옥불 하니까 유교와 불교가 치열하게 싸운 것 같지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고려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고려 때 그 승려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고려 때 그 관료들이 주로 공부를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응? 유교 유학자들이 절에 가서 했어요. 절에 가서. 그리고 또 젊어서도 공부했지만 자기가 관료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 어디로 가요? 절 또는 산에. 그래서 산사야, 산사. 네. 산 아니면 사야. 네. 산사.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삶은, 현실적인 삶은 육아적으로 살아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뭐야? 나라에 충성하고. 그러면서도 또 종교는 뭘? 불교를 믿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전원주택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다 도가적이에요. 자연 철학자들 요즘 많이 나오죠. 이게 다 도가적이야.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불선이 다 있는 거예요. 나 유교하니까 불교 안 할래요. 나 불교하니까 유교 안 할래요. 나 불교하니까 도교 안 할래요. 이거 아니에요, 사실. 유불선이 다 융화되어 있어요. 이게 한국의 아주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딱 정난하게 있는 게 어디냐?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 그러니까 그럴 거라는 짐작은 가는데 딱 그런 내용들이 여기 실려 있어요. 유불선. 유불선. 사실은 이게 한국 문화의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이 이거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천주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와도 어떻게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가고 초파일에는 절에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 재밌는 곳인데 여기 혹시 고향이 진주인 분 있어요? 진주. 진주에 옥봉이라고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네. 진주에 가면 옥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참 재밌어요. 그 밑에 딱 가면 빗대 달린 집이 한 70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무당집이에요. 무당집이 한 70개 있어요. 조금 올라가면 절이 3개 있어요. 연화사, 법화사 뭐 이런. 조금 올라가면 성당이 있어요. 옥봉성당, 100년도 더 된 성당이에요. 조금 올라오면 교회가 3개 있어요. 장로교, 침례교, 또 하나가 뭐더라? 성결교. 그래서 내려왔더니 또 뭐가 있냐? 네? 신흥종교가 있어요. 종교 백화점에. 이 대한민국의 미니어처입니다.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내 슬라이드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암각화를 찾으러 갔다가 암각화를 못 찾고 그것만 봤어요. 그래서 내려오다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방앗간에 들어갔는데 떡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루떡. 시루떡이 뭐예요? 쌀가루, 응? 팥, 쌀가루, 팥. 이걸 딱 자르면 어때요? 시루의 켜가 척척척척 중충적이잖아요. 무속신앙, 불교, 응? 유교, 천주교, 개신교, 신의종교. 1층 코너 백화점 여성복, 2층 남성복 하듯이 이게 딱딱 켜가 있는 거예요. 딱 자르면 어느 하나가 아니에요. 다 이게 한국 문화예요. 한국 문화는 중충적이에요. 이 얘기할 거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요거는 맛배기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효선편. 효선편이 이게 유불이에요. 유불. 응?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불교의 선행과 그 유교 가치인 효성의 가치 있다. 진정사 찌질이 가난해서 자기가 승려가 되고 싶은데 못 간단 말이야. 그 자기 어머니 때문에, 효성 때문에. 어머니가 너 나를 나쁜 사람을 만들 거냐 말이야. 빨리 가라. 누룽지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이게 이제 유불을 같이 하는 거예요. 김대성 자기 낳은 부모가 있고 자기를 기르는 부모, 그러니까 생부모, 양부모 두 분을 해서 불국사하고 석굴암. 결국은 효성도 하고 사찰도 조성하고 이 두 가지를 이게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게 효선편이에요. 이 유부를 같이 하고 있는 거를 딱 이 삼국유사 마지막 편에서
딱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삼국사기는 본기에서 이 왕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쫙 순차적으로 빠짐없이 남겨놨어요. 그런 면에서는 사료적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이 연대간이 그렇게 면밀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찾아보려면 우리도 뭐 머릿속에는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한 날짜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일기나 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그 삼국유사는 이제 이야기거리를 아주 잘 만들어놨고, 삼국사기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의 임금들이 쫙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그렇진 않아요. 얘기거리 되는 임금만 이제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얘기거리 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취사 선택이라는 건데, 자기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죠. 이제 삼국사기는 이제 본기에서는 임금, 열전에서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반해서 삼국유사에는 왕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영웅들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이제 승려들에 대한 얘기는 삼국사기에 없어요. 승려들. 그다음에 삼국사기에는 서민들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평민. 근데 삼국유사에는 평민에 대한 얘기들이 제법 남아 있다. 그래서 삼국유사가 요즘 같은 세상에 소위 보통 사람의 시대에 더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재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김재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박재상. 여러분들은 삼국사기파네, 그러면. 삼국사기파. 삼국사기에는 박재상이라고 돼 있고 삼국유사에는 김재상이라고. 벌써 이 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성이 다르다는 건 뭐야? 자기가 인용했던 자료가 달랐다. 그거 봐야 되겠죠.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삼국사기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거기 이제 임금과 그 신하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이게 이제 중심이에요, 중심. 근데 삼국유사는 그것도 이제 얘기,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에 없는 박재상에, 물론 여기 김재상으로 나옵니다만 부인 얘기가 나와요. 부인 얘기가 나와. 그리고 부인이 치술령의 산신이 됐다는 얘기도 나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삼국사기에는 없어요. 삼국사기에 어디 감히 여자가 여기 나타나냐. 김부식은 어떤 인자면 신라가 여자 임금이 있었는데 망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썼어요. 살원에서. 김부식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스님은 오히려 마지막에 부분에 와서는 김재상도 다뤘지만 누구도 중요하게 다룬 거예요? 부인도 숭고하게 다뤘어요. 그 심지어는 산신으로 했다. 치술령 지금 가면 신사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이게 벌써 똑같은 걸 다루면서도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박재상과 김재상은 그러면 이제 다 물어봐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이건 사지선다형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이제 질문인데 사실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는 아마 박재상의 박은 부계성이고 김재상의 김이 모계성, 어머니성. 이때는 일종의 어머니, 아버님, 소위 부계 중심이 아니라 부계, 모계가 다 양계가 나름대로 물론 이제 부계 중심적이면서도 모계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원래는 박씨인데 이 왕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때 이때 왕은 뭐예요? 김씨들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미사원을 굴출했는데 박재상이 죽었는데 박재상의 딸을 그 미사원의 아내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씨로 사성한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여튼 그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아직 정확하게는 안 돼 있지만 왜 두 개가 다를까 이제에 대한 거고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삼국사기는 박재상만 다룬 반면에 삼국유사는 김재상과 아울러서 김재상의 부인인 부인까지 해서 그 부인이 산신까지 되는 이거를 같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토리상으로는 삼국유사가 훨씬 풍부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삼국사기에 있는 열전, 박재상 열전에 나온 얘기고 이거는 이제 그 나무랑 쪽, 내무랑이라고 하는 나무랑, 김재상 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후백제의 견훤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또 어떻게 기록했나 보면 삼국사기 견훤 전, 삼국유사 견훤 쪽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삼국사기 기록이 좀 더 풍부해요.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양으로는 분량은 많은데 내용상으로는 견훤조가 더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견훤전 같은 경우는 이 견훤이 출생에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대선으로 이렇게 편년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견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행적을 쭉 보려면은 견훤전이 좋습니다. 견훤전이죠. 근데 견훤전은 여기에 다양한 내용들이 나가 있어요. 다양한 내용. 4분의 3은 비슷해. 근데 4분의 1이 달라요. 4분의 1이 다른데 주로 삼국사기 견훤전은 그 후백제와 고려, 후백제와 중국 이런 관계 기사. 근데 이 기사는 주로 사실은 중국 기록에서 많이 가져온 거예요. 중국 기록. 그다음에 고려군과 전투 기사. 이런 정치적인 데 반해서 후백제 견훤전은 견훤의 태생에 대해서 그 향토 자료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견훤은 지렁이에서 왔다. 지렁이. 그 왜 비 오면 나타나는 지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견훤할 때 견자가 지렁이 견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료에는 지렁으로 나타나요. 못에 있는 용. 근데 사실 우리말로 하면 지렁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견훤은 후백제 기록에는 용으로 돼 있었겠죠. 용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망했잖아.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룡이 되는 거예요. 지룡. 쿠데타가 성공하면 이제 왕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역적이 됐듯이 용 됐다. 지렁이 됐다. 지렁이야. 이제 거기 그 삼국유사 기록에 보면 견훤이 태어나게 되는 게 그게 있거든요. 어떤 이제 그 요조숙녀가 있었는데 밤에 외관에서 야레자 설하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너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 옷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실을 해가지고 바늘을 거기다 꽂아놔라. 그 다음날 이제 그 실을 가는 길을 딱 갔더니 지렁이가 있었다. 이거는 후백제 때 만든 게 아니라 언제 만들었을 거예요? 고려 때 만든 것이. 고려 때. 왜? 이게 견훤은 후백제 지렁이 같은 놈이니까 용이 될 수 없는. 근데 이런 기록이 어디 있느냐? 삼국유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흥미롭잖아요. 그죠? 견훤 후백제를 얘기할 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승자와 패자의 갈림길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게 이제 중국 기록이 아니라 우리 토착, 고기, 향토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가 더 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삼국유사 열전의 견훤조고요. 견훤전이고 이게 이제 삼국유사의 후백제 견훤조
똑같이 견훤을 다는데도 똑같은 기사는 한 4분의 3쯤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건 많은 거예요. 그죠? 4분의 1이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게 이제 삼국유사의 묘미죠. 삼국유사의 묘미.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는 아까 잡지에서, 우리 요즘 잡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사제도, 악지, 예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색복, 복색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옷을, 색깔을 함부로 입을 수 없었어요. 그 관등에 따라서, 그 사람 신분에 따라서 옷을, 색깔을 입는 겁니다. 제일 귀한 게 자주색. 임금은 이제 황금색을 입는 거, 황색, 자주색, 그 다음에 청색. 뭐 이렇게 자꾸 색깔이 달라요. 그런 거를 정해놨어요. 그다음에 거기, 수레, 말. 이것도 진골이냐 육두품이냐에 따라서 그가 사용하는 수레의 마리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용지는 그릇도 마찬가지.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듯이 신분에 따라서 달라졌고, 옥사는 집 크기. 왜 99칸짜리 집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100칸 이상은 뭐예요? 궁궐, 임금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양반. 근데 이제 신라 때는 그 딱 진골은 얼마, 육두품은 얼마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리지는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역사, 연원. 근데 이제 삼국유사에는 그런 얘기가 없죠. 삼국유사에는 뭐 사찰, 탑, 불상, 사리, 동종, 이 불교 예배의 대상. 이게 이제 큰 차이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잡지의 제사지 이런 건 유교적이잖아요. 예약지 이런 건. 이거는 이제 불교요. 이런 데서도 이제 딱 나타납니다. 여기 쭉 보면 지금 삼국사기 연표, 다음에 제사지가 있고, 이제 거복, 색복, 옥사 쭉 나오죠. 지리, 그 다음에 직관, 관제. 이거 아주 유교적인 입장입니다. 반면에 탑상표는 불교적인. 이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건 아까 잠깐 얘기를 했어요. 삼국사기는 주로 장군, 재상, 화랑, 유학자, 이 지배층이에요, 대부분. 근데 삼국유사는, 물론 삼국유사에도 지배층, 승려 들어갑니다만은 평민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여기 이제, 나와보면 불황사의 천수관음이 아이의 소원을 들어서 눈을 뜨게 해준다든지, 민장사의 관음보살이 저 표류에 간 청년을 오나라, 강남이죠. 거기서 데려다 준다든지, 또 황령사의 승려 정수가 겨울에 어떤 애가 얼어 죽을 거를 구해줬다는 얘기. 그 다음에 웅면비, 지난번에 얘기했죠. 웅면비가 성불에 주인인 귀족보다도 먼저 성불하는 이런 얘기. 이렇게 일반 서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런 스님 자체가 서민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하나 삼국유사에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몽고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몽고의 그 간섭하에 살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벗어나려면 왕만 안 되고 지배층만으로도 안 되고 피지배층도 같이, 문신만 안 되고 무신도 같이, 신라계뿐만 아니라 고구려계도 같이, 뭔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 이게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의 주인공도 지배층뿐만 아니라 피지배층도 같이 해야 이거를 이뤄낼 수 있다. 이런 스님은 경산에서 태어나가지고 현풍, 여기도 변두리거든요. 개경에서 봤을 때. 남해도 사실 변두리예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변두리 지역에서 많이 살았어요. 지방민이에요, 지방민. 완경인이 아니에요. 김부식은 완경인 출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고려 때지만 김유신이 완경인 하듯이. 근데 그 김부식은 개경으로 치면 완경인이죠. 개경에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스님은 변방인, 뭐 변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인이었어요. 지방민. 보통은 완경인이라고 그러고 지방민이라고 합니다.
우린 인민 이런 말을 쓰는데 인은 좀 높아요. 그 다음이 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왕경인과 지방민 차이가 엄청났어요. 이런 스님은 지방만 다닌 분이라 지방에서만 살았어요. 왕경에 올라가는 거는 뭐 나이가 뭐 거의 70대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70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님은 문신과 무신, 신라계와 고구려계 뿐만 아니라 왕경인과 지방민,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남긴 거죠. 그리고 상국유사를 쓰신 거고. 자, 여기 보면 김유신전 상중하 세 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문무왕도 두 권인데 김유신 세 권. 물론 이제 상중까지만 김유신이에요. 하는 김유신의 아들, 손자 얘기예요. 후손들. 그 거의 왕급이에요. 실제로 김유신은 나중에 흥무대왕이라고 그랬어요. 추존해서. 자,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삼국사기에는 향덕이라고 그러고 삼국유사에는 향득이라고 그래요. 이 명칭 자체가 재밌어요. 덕은 뭐예요? 유효적 가치죠. 득은 도를 득하는 이름에서도 똑같은 사람을 한자로 표기하는데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다음 효녀 지은 같은 경우 또 뭐가 다르냐? 이 삼국사기에는 이제 효녀 지은이 어머니를 위해서 홀어머니를 위해서 막 이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뭐 울어요. 야, 내가 어머니가 눈을 장님이에요, 장님. 근데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에보다 네가 가져오는 음식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뭔가 보이지도 않는데 음식의 맛이 먹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많이 든다. 뭔가 편안치 않다. 딸이 왜 그랬냐? 딸이 그때는 평민 신분을 하면서 가서 이렇게 얻어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니까 그 집에 일종의 고용 완전히 노비가 돼가지고 신분이 떨어져가지고 벌이는 더 좋아요. 그 대신 신분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눈이 멀었는데도 그걸 알아채는 거예요. 전에보다 지금이 음식은 좋아진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더 편하지 않다. 이런 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위에서 알고 뭐 도와주고 해서 이제 임금도 알게 돼가지고 집도 지어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스토리 거기까지는 똑같아. 어디 가서 다르느냐? 나중에 효녀 지은이 이걸 절로 했다. 이게 달라. 자기 집을 절로 했다. 요게 달라. 요거 참 재밌어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딱 달라지는 게 요걸 자기 집을 절로 시주했다. 요거 보면 딱 유학자인 김부식과 승려인 이련 스님의 차이가 딱 나타납니다. 삼국사기 찬자는 김부식 관료였고 명분보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먼저 이제 고려하는 외교 노선을 취하고 몇천난 때 원수가 돼서 진압사령관이 돼서 이제 최고 지휘 평장사, 문화시중 평장사, 지금 국무총리까지 였고 따라서 임금하고 얘기를 해서 관찬 그리고 이제 편수관 10명을 받아가지고 했고 그 모델은 자치통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라의 그 왕이 통치의 귀감으로 삼는 그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 나오는 취사 선택의 중요한 가치는 충효.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한다. 이게 이제 기본이고 이런 스님은 선승으로 뭐 대장경 그 간행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불교의 중요성을 너무나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또 우리 민족 문화를 지켜야 된다. 또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 모두 합쳐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추석했던
사찰에서 모은 거, 또 제자들을 동원해서 모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야말로 남녀노소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모두 아우르면서 우리 민족 문화의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그래서 두 개의 삼국사기와 성유사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